막 읽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직 그 다음에 조금 감이 잡는 거는 사실은 수많은 살아있는 동물들이 있는 건데 하나하나의 동물들이 살아있는 복수의 동물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사유의 틀에 의해서 사유의 옷에 입각해서 동물이라는 하나의 개념, 단수적인 개념으로 동물을 파악한다는 거죠.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그런 실물적인 존재로 보라기보다는 동물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저렇게 막 움직이는 예컨대 하얀 색깔의 고양이 이렇게 하기 전에 동물이라는 인간이 아닌 동물, 쉽게 말하면 비인간인 고양이, 그냥 고양이 살아있는 그걸 보기 전에 동물, 말하자면 인간 주체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주체의 타자가 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데리다가 늘 하는 인간 사유 서양에서 이분법이죠. 인간과 비인간.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동물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바라볼 때 동물을 있는 그대로의 살아있는 동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은 말하자면 인간의 데카르트가 명명한 바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유의 체계, 그런 것에 입각해서 동물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단수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데리다가 이런 말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음을 자기가 이제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생각하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 인간 사유의 명제 이전에 살아있는 그 동물이 자발적으로 인간이랑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먼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인식의 틀에 묶이기 전에, 동물이라는 단수적 개념에 포획되기 전에 그런 어떤 동물의 개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은 그런 존재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어차피 인간의 사유에 의한 결과가 언어일 텐데,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 참 어려운 지난한 작업이다. 제가 이야기는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그 마지막 데리다의 동물론을 이제 보면서 데리다가 고민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말하자면 동물이라는 단일한 인위적 개념 대신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복수적 개체, 즉 동물성으로서의, 그러니까 인간이 파악하는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에 의해서 묶이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사유 이전에 존재하는 동물을 찾아 나서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인데, 물론 이제 데리다는 그런 거를 원래 그런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동이라는 이제 그런 것을, 아동 문학에서 등장하는 동물, 누가 보는 거냐면 어른의 눈이 아니라 아동이 보는 동물, 이런 것들이 데리다의 문제의식이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런 걸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일부 그런 여지가 조금 있을 줄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데리다가 고민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과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동물 사이에 사실 이제 늘 데리다가 하는 얘기는 그 심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원래 그 기표와 기의 사이에 그런 것처럼 그런 그 깊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늘 어긋난다는 게 이제 데리다의 얘기인데, 혹시 동물이 이제 아동문학에 많이 나오는데, 아동문학에 보면 말씀 나누겠죠. 이솝우와 같은 동물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어른이 아닌 어른으로 재편돼서 딱 굳어진 게 아니라 아직 어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가 보통 man and animal, man versus animal, 그다음에 man versus child, 그죠? man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도 되지만 또 남자도 되지만 또 어른이잖아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의 이쪽 항에 있는 말하자면 그런 어린이와 동물의 어떤 그 만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데리다의 고민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동 문학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봤을 때 좀 어떤 갖고 있는 이솝 우화랑은 약간 다른 차원의 아동 어린이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문학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또 논의가 긴데요. 간단히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미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용어들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왔겠죠. 뭐 이제 우리가 동화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다가 이제 번역을 쳐보면 동화 어린이 동화 다 있잖아요. 그거를 쳐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라고 여기 써 있죠. 제가 재미난 현상인데 동화라고 하면은 뭐 children's tale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대로 하자면 추고적 리터럴하게 하면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fairy tales라고 나와요. 상당히 저게 이제 거기 많은 거 이 자체에 많은 걸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fairy tale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화라는 것 자체가 fairy들의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거는 그 우리 아동 문학의 발생부터 전개 과정을 보면 당연한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빼로라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읽어보셨던 뭐 그 누굽니까 신데렐라라든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처음의 시작은 빼로라는 17세기의 그 프랑스의 작가는 아니고 민담을 채취하는 사람이죠. 민담을 채취해서 프랑스 궁전 근처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불어로 당연히 했겠죠.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가 더 아주 그 발전한 나라니까 영국에서는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처음에 17세기에 번역했을 때는 그냥 책을 번역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18세기 후반에 빼로의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자면 그 출판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뭔가가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빼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민담이기 때문에 대단히 슈퍼내추럴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여기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에 제가 써놨지만 그 요정, 그야말로 페어리잖아요. 요정, 그러니까 마녀라든가 괴물, 난장이, 거인, 동물, 말하는 동물 이런 슈퍼내추럴한 현실에 있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뭐 공룡도 나오고 막 엄청난 다 얘기만 다르지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17세기에 나왔을 때는 그냥 보통 얘기들이고 또 그런 얘기에는 뭐 적절하지 않은 아동에 적절하지 않은 것도 많았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막 그런 것도 많았는데 18세기 후반에 그 빼로의 이야기를 정제해서 아동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빼거나 바꾸거나 그래서 아동을 위한 이제 그런 책으로 낸 겁니다. 오래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18세기 후반에. 이제 그것이 곧 아동 문학의 시작인 거죠. 그 낸 사람이 뉴베리입니다. 뉴베리인데 뉴베리라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고 그냥 출판업자예요. 출판업자인데 뒤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사람은 이제 로크의 신봉자입니다. 존 로크의. 그래서 이제 아동들이 좋은 책을 읽고 아주 애들이 교화시키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책을 냈는데 대단히 성공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중간 시민 계급들, 우리 중상층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가정 중심이 되면서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아동들에 대해서 그것이 맞더라고요. 독서, 말하자면 인쇄술이 발달하면 책도 많이 나오고 그게 맞물린 건데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저희 많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책이. 그래서 지금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른바 뉴베리 메달이라고 1년에 전 미국에서 출판되는 그 해에 출판된 것 중에서 아동문학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걸 심사해서 뉴베리 상을 줘요. 뉴베리는 작가가 아니고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영국의 18세기의 출판업자인데 아동문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사람 이름을 따. 지금도 그래서
뉴베리 메달 받으면 상당히 뭐 이 독서 시장에서 전 세계